창밖으로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세찬 빗소리는 낡은 고기구이집의 슬레이트 지붕을 거칠게 때렸지만 그 소리조차 제15보병사단 수색대대 간부 회식장의 소음을 덮지는 못했다. 불판 위에서 돼지고기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며 내뿜는 매캐한 연기, 싸구려 소주의 끈적한 알코올 악취, 그리고 진심이 결여된 하급자들의 기계적인 웃음소리와 아부 섞인 건배사. 겉으로는 전우회를 다지는 화합의 장이라 포장되었으나 실상은 절대적인 계급의 폭력성이 가장 노골적으로 전시되는 억압의 재단에 불과했다. 그 혼탁한 소란의 중심에서 정보장교 강유진 대위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빈 유리잔만 응시했다. 형광등 불빛이 일렁이는 투명한 잔의 표면 너머로 그녀는 자꾸만 빗물에 젖은 차가운 얼굴들을 보았다. 한 달 전 작전명 검은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야간 비공식 정찰을 수행 중이던 그녀의 옛 소대원들이 참혹하게 전멸당했다. 사단장 백태수 소장은 이를 북한군의 우발적 포격 도발로 재빨리 위장하며 훈장 수여와 함께 사건을 땅속 깊이 묻어버렸다. 국가안보라는 거창하고 불가침한 대의명분 아래 진실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적의 포탄에 찢겨 죽은 것이 아니었다. 사단장이 묵인하고 대대장이 주도한 군부대 내 대전차 무기 불법 밀반출 신디케이트. 그 더러운 밀거래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다는 이유로 아군의 유도 포격에 의해 철저히 제거당한 것이었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사리를 삼키며 유진은 느리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피 끓는 슬픔이나 오열에 잠식될 시간 따위는 없었다. 무력하게 부하들을 잃었다는 상실의 트라우마는 오히려 그녀의 이성을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로 벼려냈다. 그녀는 14분, 그들이 죽어가며 본부의 구조를 요청하던 14분간의 피 묻은 무전 기록을 매일 밤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 감정을 거세한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늘을 준비하게 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회식이 아니었다. 그녀가 치밀하게 설계한 심리적 덫이자 적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는 완벽한 사냥터였다. 야, 강대위. 알코올에 찌든 탁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대대장 박동철 중령이었다. 그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은 술기운과 더불어 오랫동안 숨겨온 열등감과 오만한 권력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백태수 소장의 비호 아래 부하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밀거래 조직의 핵심 행동대장 노릇을 해온 부패의 화신이었다. 너 요즘 부대 내에서 쥐새끼처럼 뭘 그렇게 파고 다녀? 정보장교면 정보장교답게 북괴군 동향이나 살필 것이지. 왜 자꾸 허가되지 않은 문서를 기웃거려? 엉? 비틀거리며 다가온 박중령의 손에는 먹다 남은 소주병이 위태롭게 들려 있었다. 순식간에 회식장의 소음이 텄었다. 63명의 간부들이 숨을 죽인 채 권력자의 분노를 외면하기 위해 애썼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중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대대장님. 본연의 임무? 박중령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비틀렸다. 이 건방진 년이 위에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계급장이 권력인 줄 알지?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순간 박중령의 거친 손이 유진의 전투복 깃을 지나 그녀의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휘어잡았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혀나갈 듯한 고통에 유진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 뿐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박중령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도발이었다. 박중령의 맹목적인 폭력성을 자극해 이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가 이성을 잃고 스스로 민낯을 까발리도록 유도하는 과정이었다. 눈깔 안 깔아? 격분한 박중령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기울였다. 차가운 알코올이 유진의 정수리를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독한 술이 그녀의 얼굴을 적시고 눈을 따갑게 찌르며 전투복으로 흘러내렸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술방울 소리만이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방 안을 메웠다. 구석자리에 앉아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헌병대 수사관 최민재 소령은 자신도 모르게 탁자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명색이 헌병 수사관이었으나 그는 거대한 조직에 썩어빠진 생리에 순응하며 눈을 감는 법을 터득한 냉소주의자였다. 국방의 대의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병사들의 죽음을 합리화하는 백태수 사단장과 그의 끈앞을 박중령을 건드리는 것은 곧 군 생활의 파멸, 아니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다. 참아라. 제발 고개 숙이고 넘어가, 강대위. 민재는 속으로 외쳤다. 비겁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자신의 영혼을 파먹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면서도 그는 애써 시선을 돌리려 했다. 수직적인 폭력이 일상화된 군대에서 상급자의 기분에 따라 하급 장교가 짓밟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힐끗 쳐다본 강유진의 눈빛은 무언가 달랐다. 머리채를 잡히고 술을 뒤집어 쓰는 끔찍한 굴욕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냥감을 완벽한 함정으로 끌어들인 포식자처럼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민재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수사관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약자의 일방적인 순환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폭발을 위한 치명적인 초읽기라는 것을. 마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위에서 까라면 까고 주는 술은 대가리를 쳐박고서라도 마셔야지. 박중령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유진은 천천히 아주 느릿한 동작으로 박중령의 억센 소나귀에서 자신의 머리칼을 빼냈다. 그녀가 더 이상 반항하지 않는다고 착각한 박중령은 콧방귀를 끼며 손을 놓았다. 유진은 손등으로 얼굴에 묻은 술을 닦아냈다. 알코올 냄새 사이로 짙은 피비린내가 올라오는 듯했다. 환각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 맺혀있는 죽은 전우들의 피냄새였다. 그녀의 시선이 회식장을 빙 둘렀다. 공포에 질려 눈을 피하는 소대장들, 입술만 깨물고 있는 중대장들, 그리고 방관의 죄책감에 휩싸인 최민재 수사관까지. 완벽했다. 은폐의 제왕인 백태수 사단장조차 이 63명의 간부들이 동시에 목격한 진실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유진의 손이 천천히 얼룩진 전투복 상의 주머니로 향했다.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닿았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꺼내어 고깃기름이 튄 테이블 한가운데로 내던졌다. 챙그랑 날카로운 금속 파열음이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모두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쏠렸다. 그곳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들러붙어 있는 은빛 군번줄 하나와 흠집이 난 검은색 보안 USB가 놓여 있었다. 군번줄은 폭발의 고열과 충격으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으나 그 위에 각인된 글자만큼은 선명하게 핏빛으로 빛났다. 김태훈 172XXXXXXX 5형. 박중령의 핏발선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혈색이 증발했다. 그 이름은 그가 직접 유도 포격을 지시하여 처리했던 수색대 3분 대장의 것이었다. 이게 무슨... 박중령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고 파르르 떨렸다. 유진은 젖은 머리칼에서 뚝뚝 떨어지는 술방울을 개의치 않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발음은 군사법원 심판장에 선 검사처럼 단호하고 뚜렷했다. 작전명, 검은비. 지난달 14일 2시 30분. 작전 통제관 박동철 중령. 귀관은 해당 시간. GP403 섹터에서 사단장 백태수의 묵인 아래 진행되던 대전차 무기 불법 밀반출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본 기밀 작전에 투입된 김태훈 병장 외 5명을 적군의 우발적 도발로 위장한 아군 유도 포격으로 사살했습니다. 회식장은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숯불의 열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극저온의 침묵.
누군가 경악하며 헛숨을 들이켜는 소리만이 예리하게 공간을 찢었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USB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안에는 당시 백태수 사단장과 박중령 간의 포격 지시 무전 녹취록 원본, 타격 지점이 아군 위치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발포를 명령한 사격 재원 데이터,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며 마지막까지 본부에 구조를 요청했던 14분간의 피 묻은 교신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해당하는 명백한 물증입니다. 닥쳐.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박중령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테이블을 엎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고 있었고 확장된 동공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태워버렸다고 믿었던 망령들이 무덤을 뚫고 올라와 그의 목줄을 틀어쥐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박중령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고요했던 눈동자 속에서 마침내 맹렬하게 타오르는 복수심과 상실의 불꽃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대대장님, 아니, 박동철. 유진의 서늘한 목소리가 회식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다. 방금 전 제게 부어주신 이 술, 피 묻은 건배사로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죗값을 들이마실 차례입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최민재 소령은 등받이에서 몸을 떼며 숨을 멈췄다. 그는 유진의 전술적 천재성과 그 기저에 깔린 처절한 희생의 깊은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굴욕을 견디며 대대장을 도발한 것이었다. 이 63명의 생생한 증인들 앞에서 폭로된 이상, 백태수 사단장이 아무리 군단과 국방부를 쥐고 흔든다 해도 이 사건을 덮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비겁함에 찌들어 잿더미로 변해버린 줄 알았던 민재의 가슴 밑바닥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수사관으로서의 본능과 양심이 뜨겁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강유진은 자신을 체스판에 미끼로 던져 넣음으로써 침묵하던 방관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유진이 고개를 돌려 정확히 헌병대 수사관 최민재를 응시했다. 시선이 얽혔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다. 부패한 권력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기꺼이 지옥문을 열어젖힌 전사가 참전을 촉구하는 차갑고도 강렬한 명령이었다. 불판 위의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 오직 강유진이 꺼내놓은 진실만이 짙은 피비린내를 풍기며 회식장의 숨통을 옥죄고 있었다. 전쟁은 지금 이 탁한 술집에서 시작되었다. 전현 당장 끌어내.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야. 이적행위이자 반역이다. 헌병. 당장 헌병대 불러. 박동철 중령의 악에 바친 절규가 피비린내 나는 회식장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권력자의 추악한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순간 공포와 경악에 질려있던 63명의 간부들은 그제야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을 쳤다. 누군가는 의자를 걷어차며 물러섰고 누군가는 차마 이 반역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뇌리에서 지우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박중령은 핏발선 눈으로 주위를 번갈아 보며 짐승처럼 소리쳤다. 지금 당장 전 부대 완전 통제 럭단 걸어. 위수지역 내 모든 통신망 차단하고 여기 있는 새끼들 휴대전화 전부 압수해. 단 한 명도 밖으로 못 나간다. 정보장교 강유진 저 미친년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부대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식장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요란한 군홧발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그들은 거칠게 유진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살갗을 파고드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도 유진은 단 한 번의 반항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하고 기이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독한 소주가 턱끝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처참한 몰골이었으나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체포되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의 한가운데서 첫 번째 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하고 다음 전장으로 향하는 냉혹한 지휘관의 자태였다. 구석에 서 있던 최민재 소령은 그 모든 과정을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테이블 위를 나뒹굴던 찌그러진 군번줄과 흠집난 USB는 이미 박중령의 직속 부관들에 의해 서둘러 수거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 소령은 알고 있었다. 63명의 간부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두 귀로 생생히 들어버린 그 끔찍한 진실의 씨앗마저 물리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최 소령. 어느새 다가온 박중령이 민재의 어깨를 우악스럽게 틀어쥐었다. 겉으로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으나 민재의 어깨를 쥔 그의 소나귀는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네가 직접 취조해. 전현이 무슨 환각제를 처먹고 헛소리를 짓거린 건지 아니면 외부 불순 세력과 내통한 건지 완벽하게 그림을 짜맞춰와. 명백한 반역이다. 사단장님 귀에 이 쓰레기 같은 소음이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항명 및 국가보안법 위반 조서가 내 책상 위에 있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백을 받아내. 알겠나? 민재는 박중령의 흔들리는 동공 너머에 필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공포의 실체를 단번에 읽어냈다. 백태수 소장. 사단 전체를 자신의 왕국처럼 쥐고 흔드는 그 잔혹하고 완벽주의적인 사단장이 이 통제 불능의 사태를 알게 된다면 가장 먼저 꼬리 자르기를 당할 희생양은 바로 박중령 자신일 터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님. 민재는 짧게 관등 성명을 대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랫동안 연마해온 반사적인 복종.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사단 헌병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제1취조실. 백색 형광등이 신경질적으로 깜빡이는 창문 없는 밀실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갑고 건조했다. 유진은 육중한 철제 의자에 결박된 채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덜 마른 전투복에서 풍기는 지독한 알코올 냄새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듯한 창백한 얼굴, 그리고 칠흑처럼 고요한 눈동자가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공간을 압도하고 있었다. 철컥,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최민재 소령이 들어섰다. 그는 텅 빈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정보장교 강유진 대위. 민재의 목소리는 직업적인 냉소와 깊은 피로감으로 가득했다. 상관 모욕, 지휘 체계 문란, 그리고 이적행위 동조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 네가 저지른 짓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겠지. 이건 영창 며칠 살고 군복을 벗는 수준이 아니야. 넌 육군교도소 독방에서 평생 썩게 될 거다. 유진은 탁자 위에 놓인 구형 녹음기를 힐끗 쳐다보더니 조금의 동요도 없이 민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서 박동철 중령이 저 녹음기에 담아오라고 지시한 그림은 대체 어떤 겁니까? 제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부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삼류 소설입니까? 아니면 작전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정신 착란입니까? 민재의 미간이 날카롭게 좁혀졌다. 입 조심해. 넌 지금 내 목숨줄이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제 목숨줄이 최소령님 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진이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수갑의 굵은 사슬이 탁자에 부딪히며 서늘한 마찰음을 냈다. 아니요, 단단히 착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서히 목이 졸리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허세 부리지 마라. 민재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네가 던진 그 알량한 USB와 군번줄 이미 압수되어 소각로로 직행했다. 물증 없는 폭로는 미친년의 헛소리일 뿐이야. 회식장에 있던 63명의 간부들은 전원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철저한 통제하에 있다. 단 한 명도 널 위해 총대를 메고 증언해 줄 사람은 없어. 여기가 군대라는 걸 잊었나?
증거가 신속하게 폐기될 거라는 건 당연히 제 계산에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동자가 예리한 비수처럼 빛났다. 하지만 최소령님, 베테랑 수사관의 직감으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동철 중령이 왜 그 자리에서 저를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하극상이 아닌 굳이 무리수를 둬가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붙였는지를요.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정곡을 찔렸기 때문이다. 단순한 하극상이나 명령 불복종이라면 대대 차원의 징계위나 헌병대 영창선에서 조용히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반역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먹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중령 스스로가 유진의 입에서 나온 정보가 실제하는 치명적 기밀임을 63명의 부하들 앞에서 무의식 중에 인정해버린 꼴이었다. 수사관님은 현명한 분입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백태수 사단장이 이와 같은 치명적인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철저하고 무자비한 꼬리 자르기. 박동철 중령은 이미 백 사단장의 체스판에서 버려진 말, 즉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추악한 진실을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마주하기 위해 이 취조실에 들어온 당신은 과연 안전할까요? 민재의 무릎 위에 놓인 주먹에 하얗게 힘이 들어갔다. 작전명 검은비. 유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지며 취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김태훈 병장과 5명의 어린 수색대원들이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아군의 유도 포격의 사지가 찢겨나갈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타전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헌병대 상황실이었습니다. 민재의 호흡이 찰나의 순간 떼섰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14분입니다. 유진의 눈에 서려 있던 빙하 같은 냉기가 걷히고 그 아래 억눌려 있던 핏빛 슬픔과 맹렬한 분노가 일렁였다. 살려달라고, 아군인이 제발 사격을 중지해달라고. 그 14분 동안 피를 토하며 무전기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단 지휘 통제실은 작전 보안을 핑계로 무전을 차단했고 불법 무기 밀반출 루트를 엄호해야 했던 헌병대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을 철저히 외면하며 침묵했습니다. 그 피로 물든 14분의 교신 기록을 수백 번 반복해서 들으며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들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넣는 상상을 했습니다. 유진은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보란 듯이 테이블 위로 올렸다. 비록 그녀의 육신은 묶여 있었으나 취조실의 심리적 우위와 주도권은 완벽히 그녀에게 넘어가 있었다. 백태수 소장의 무기 밀거래 카르텔은 사단 전체의 시스템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군대의 불문율 뒤에 숨어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끈질기게 생존해 왔겠지만 이제 당신이 도망칠 방관자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백태수 소장은 이 사건을 완벽히 무마하기 위해 박중령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취조관, 즉 최소령님까지 작전 중 우발적 사고나 자살로 위장해 깨끗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가 조국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이코패스인지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수사관님 아닙니까? 민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으면서도 가슴속 심장은 미친 듯이 박동하고 있었다. 입가에 피를 묻힌 채 조국의 안보를 운운하던 백태수의 냉혹한 미소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강유진 대위의 말은 일말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논리였고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전술적 현실이었다. 그는 여태껏 비겁하게 순응하며 살아남았으나 이제 그 비겁한 침묵은 곧 자신의 파멸과 직결되어 있었다. 강 대위. 민재의 목소리가 통제력을 잃고 갈라졌다. 그래서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지? 이제 와서 반역자의 편에 서서 하늘 같은 사단장을 향해 총구라도 돌리라는 건가? 반역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권력의 단물을 빨기 위해 조국의 무기를 팔아넘기고 무고한 전우들을 도살한 그 별들이야말로 진짜 반역자입니다. 유진의 눈빛이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신념으로 타올랐다.
제가 회식장에서 흘린 증거들은 단순한 미끼나 자폭 공격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외부망으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설계해둔 백태수의 숨통을 끊어놓을 첫 번째 스위치였죠. 이제 곧 사단 전체의 대대적인 보안 감사와 기무사의 개입이 시작될 겁니다. 백 소장은 자신의 더러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냥개들을 풀 것이고, 우리는 그 사냥개들의 목줄을 잡아채 본체인 백태수에게로 역추적해 들어갈 겁니다. 민재는 천천히 아주 길게 숨을 내쉬며 탁자 위에 놓인 녹음기를 내려다보았다. 붉은색 녹음 램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며 그들의 대화를 삼키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토록 껴안고 살아온 안전한 비겁함과 오랫동안 무덤 속에 묻어두었던 군인으로서의 본능적 양심. 이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유진의 젖고 구겨진 전투복깃과 칠흑처럼 짙은 그녀의 눈동자에 가닿았다. 무고하게 희생된 전우들의 억울한 피냄새를 혈관 속에 품은 채 거대한 악을 부수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지옥불의 심장부로 던져 넣은 이 젊은 장교의 지독한 투지. 그것이 민재의 죽어있던 심장에 뜨거운 불씨를 던지고 있었다. 딸깍. 최민재 소령은 거침없이 손을 뻗어 녹음기의 전원 스위치를 꺼버렸다. 돌아가던 마그네틱 테이프의 마찰음이 멈추고 서늘한 취조실에는 오직 생사를 건 두 사람의 고요하고도 묵직한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 스위치. 민재가 앞에 놓인 무의미한 조서철을 덮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대체 외부의 어느 선까지 닿아 있는지부터 설명해. 헌병대 수사관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네가 목숨 걸고 깔아놓은 이 판을 그들을 묻어버릴 완벽한 무덤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의 취조실. 절대 권력의 정점인 사단장을 향한 거대하고도 치명적인 반격의 전선이 비로소 구축되는 순간이었다. 유진의 굳게 다물려 있던 입가에 마침내 서늘하고도 안도감 어린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완전 통제된 부대 안에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진실의 무자비한 역습이 시작되고 있었다. 녹음기의 붉은 불빛이 꺼진 직후 서늘하고 눅눅했던 취조실의 공기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헌병대 수사관 최민재 소령은 등받이에 기대었던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맹수처럼 번뜩이는 유진의 칠흑 같은 눈동자를 깊숙이 응시했다. 외부 망으로 전송되도록 설계해둔 스위치라.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이전의 냉소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그게 어디지? 기무사령부인가? 아니면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인가? 백태수 사단장의 정보 통제력은 사단 내를 넘어 합참의 일부 라인까지 닿아 있어. 어설픈 곳에 던졌다간 도달하기도 전에 차단당할 거다. 유진은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조심스럽게 풀려 하듯 손목을 비틀었다. 굵은 쇠사슬이 철제 탁자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국방부 조사본부 내 내부 고발자 전용 특수 암호화 서버. 그리고 동시에 저와 육사 동기이자 현재 군검찰 소속 법무장관실에서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특임 검사에게 예약 발송되도록 다중 세팅해 두었습니다. 유진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쨍기를 박았다. 만약 제가 오늘 자정까지 시스템에 접속해 생존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박동철 중령의 이중 장부 내역과 백태수 사단장의 무기 밀반출 루트가 상세히 기록된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메아리 작전의 원본 교신 음성 기록이 주요 언론사와 군 수뇌부 핵심 인사들의 개인 이메일로 자동 투하됩니다. 민재의 입술 사이로 밭은 숨이 새어나왔다. 완벽한 배수진이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한 심리전. 강유진 대위는 처음부터 자신의 목숨을 뇌관으로 삼아 거대한 폭탄을 껴안고 사단 지휘부라는 호랑이 굴로 뛰어든 것이다. 회식장에서 박동철 중령의 머리채를 잡고 도발했던 것은 이 모든 폭로를 위한 완벽한 명분을 만들고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교한 전술적 기만이었다. 메아리 작전. 민재가 그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유진의 창백한 얼굴에 짙고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이름은 단순한 군사 기밀이나 작전명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을 매일 밤 갉아먹고 심장을 산산조각 낸 결코 씻어낼 수 없는 핏빛 망령이었다. 3년 전 비무장지대 인근 214GP 외곽. 공식 작전명은 검은비. 그러나 투입된 대원들의 호출 부호는 메아리였다. 그날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가 쏟아져 군화 발목까지 차오르는 질척한 진흙탕을 만들고 있었다. 유진의 친오빠이자 훌륭한 군인이었던 수색중대 팀장 강도진 대위는 김태훈 병장을 포함한 5명의 어린 수색대원들과 함께 야간 정찰 및 미확인 물자 회수 임무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좌표에서 마주한 것은 북한군의 침투 흔적이 아니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아군 이 할바톤 군용 트럭 여러 대에 대량의 K-2 소총과 대전차 미사일, 고성능 야시경들이 적재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 측 브로커와 밀거래하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백태수 사단장 직속 특무대 예하의 흑색 요원들이었다. 현장의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강도진 대위는 즉각 사단 지휘 통제실에 긴급 무전을 타전했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이자 비극의 서막이었다. 보고를 받은 백태수 사단장은 자신의 밀거래 카르텔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포병대의 좌표를 하달하며 기만 작전인 검은비를 발동시켰다.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 아군의 포구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며 비를 맞고 있던 젊은 수색대원들의 은폐지로 일제히 방향을 틀었다. 쾅! 첫 번째 155mm 고폭탄이 떨어지며 통신병의 상반신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아군이다. 아군 사격이다. 사격 중지. 본부 응답하라. 강도진 대위는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무전기를 움켜쥐고 절규했다. 폭발의 파편에 맞아 끊어진 김태훈 병장의 다리에서 분수처럼 쏟아지는 피를 양손으로 지혈하며 그는 끊임없이 헌병대 상황실과 지휘 통제실을 향해 구조를 요청했다. 여기는 메아리 1 사단 지휘부 헌병대 상황실. 무기 밀거래 현장을 확인했다. 아군의 포격에 우리 대원들이 죽어가고 있다. 제발, 제발 사격을 멈춰달라. 그러나 무전기 너머로 돌아오는 것은 지독한 기계 파열음과 폭우 소리, 그리고 또 다른 포탄이 공기를 가르는 파공음뿐이었다. 지휘 통제실은 작전 보안을 핑계로 철저히 무전을 차단했다. 불법 거래 루트의 외곽 경계를 맡고 있던 헌병대 역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처절한 비명을 방관하며 침묵했다. 14분. 그 영겁 같고 지옥 같았던 14분 동안 메아리 1의 절박한 교시는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텅 빈 허공을 맴도는 처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다. 결국 마지막 포탄이 그들의 은폐지를 정확히 직격하며 6명의 젊은 생명은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사건은 직후 작전 중 북한군의 기습 포격으로 인한 전사로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유진은 오빠의 유품으로 돌아온 핏자국이 검게 눌어붙고 진흙에 절어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은빛 군번줄을 손에 쥐고 짐승처럼 오열했다. 이후 그녀가 특유의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해 기무사 정보망의 백도어를 해킹하고 그날의 14분짜리 교신 음성 기록을 찾아냈을 때 유진의 슬픔은 차갑고 맹렬한 사리로 변모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죽어간 오빠와 어린 대원들의 마지막 목소리는 매일 밤 그녀의 귓가를 맴도는 망령이 되어 그녀를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그녀는 살아남은 자의 끔찍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이 부패한 시스템을 부수기 위한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시간은 다시 현재. 사단 지휘부 건물 최상층의 사단장실.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너머로 백태수 소장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의 제복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 날카롭고 차갑게 번쩍였다. 그는 방금 전 회식장에서 벌어진 강유진 대위의 하극상과 헌병대 연행 과정을 담은 긴급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백태수는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부하의 돌발 행동에 대한 분노나 당혹감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체스판의 말을 계산하고 불필요한 장기말을 쳐내려는 냉혹한 이성만이 서늘하게 번득였다. 박동철 중령. 백태수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무식하고 겁 많은 놈이라 결국 제 발등을 찍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어설프게 꼬리를 밟힐 줄은 몰랐군. 그의 곁에 부동자세로 서 있던 부관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조치할까요? 사단장님, 강대위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의 파급력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헌병대 수사관 최민재 소령이 강대위를 직접 독대하며 취조 중입니다. 박동철은 이미 용도 폐기다. 백태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뒷짐을 지며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그놈이 강대위를 단순 징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엮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조급함의 방증이지. 최소령은 머리가 비상한 놈이다. 강대위의 치밀한 논리에 이미 말려들었거나 아니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기를 찾기 위해 그녀와 모종의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다분해. 백태수의 입가에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조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수백억의 검은 돈을 굴리며 군의 기강을 통제해온 그에게 무고한 군인 몇 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대를 위한 필요하기자 일상적인 청소에 불과했다. 특무대를 즉각 출동시켜라. 그가 등 뒤의 부관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헌병대 지하 취조실을 급습해 강유진과 최민재를 분리해라. 강유진은 이적행위 및 군사기밀 유출 현행범으로 기무사 지하 조사실로 은밀히 압송해 만약 최민재 소령이 이를 제지하거나 반항한다면 반역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해도 좋다. 부관의 눈동자가 흔들렸으나 백태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박동철 중령은 오늘 밤 자신의 횡령과 헌병대 조사에 극심한 압박을 느껴 자신의 관사에서 권총 자살을 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라. 국방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때론 피 묻은 윤활유가 필요한 법이다. 이 모든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숭고한 결단이다.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쓸어버려. 명심하겠습니다. 부관이 굳은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고 빠르게 사단장실을 빠져나갔다. 다시 헌병대 지하 취조실. 자정이라 최민재 소령이 왼쪽 손목에 찬 전술시계를 내려다보았다. 현재 시각 밤 10시 15분. 강유진이 설정해둔 폭로 시스템이 작동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채 2시간도 되지 않았다. 사단 전체의 정보망이 마비되고 백태수의 목을 조를 기무사의 개입이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서 버텨야 할 시간이 정확히 1시간 45분 남았다는 뜻이군. 백 소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눈치가 빠르고 교활한 인간입니다. 유진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상황을 분석했다. 박중령의 통제 불능 상태를 보고받은 직후 그는 이미 꼬리를 자르기로 결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취조실에 있는 우리 두 사람의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특무대 사냥개들을 보냈겠죠? 아마 10분 내로 이 철문이 부서지고 완전 무장한 병력이 들이닥칠 겁니다. 민재는 짧게 헛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허리춤에서 마스터키가 달린 열쇠 뭉치를 꺼내 들었다. 찰컥, 무겁고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유진의 두 손목을 단단히 옥죄고 있던 수갑이 마침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유진은 붉게 멍이 들고 피부가 벗겨진 손목을 가볍게 매만지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상처 입은 야수가 마침내 구속을 끊어내고 사냥을 위해 일어서는 듯한 압도적인 기백이 뿜어져 나왔다. 그래서 저를 돕기로 결심한 헌병대 수사관으로서의 첫 번째 전술 지시는 뭡니까? 유진이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민재는 책상 밑에 위장된 비밀 금고 패드에 암호를 입력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는 내부에 숨겨두었던 KO 권총 2자루와 실탄이 가득 찬 탄창 여러 개를 꺼냈다. 그는 그중 한 자루와 탄창을 유진을 향해 망설임 없이 던져주며 씁쓸하면서도 단단한 결의에 찬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동안 박동철 중령과 사단 지휘부의 더러운 뒤처리를 전담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빼돌려둔 무기 밀거래 카르텔의 실물, 자금 흐름 장부가 있다. 그 장부는 내 개인 차량의 트렁크 밑바닥에 숨겨져 있지. 백태수가 특무대를 보내 우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 한다면 우리는 그 장부를 회수해 헌병대를 탈출한다. 그리고 자정 전까지 외부망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사단 외곽의 위성통신 중개소로 이동해 모든 증거를 뿌릴 거다. 유진은 허공을 가르고 날아온 KO 권총을 안정적으로 낚아챘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서늘한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끓어오르는 심장으로 전해졌다. 탄창을 결합하고 슬라이드를 당겨 첫 발을 약실에 장전하는 그녀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안도 존재하지 않았다. 최 수사관님, 유진이 총구를 바닥으로 내린 채 민재를 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철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가 아닙니다. 썩어 빠진 사단장의 사병, 슬빙 집단과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는 반역자로 수배될 겁니다. 재판도 없이 등 뒤에서 총을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 민재가 자신의 권총을 장전하며 굳은 턱선에 힘을 주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매서웠다. 하지만 비겁한 방관자로 숨어 살며 서서히 군인으로서의 영혼이 썩어가는 것보다는 이제라도 무고하게 죽어간 내 전우들의 복수를 위해 총을 들고 싸우다 쌌지는 게 훨씬 낫겠지. 메아리 작전의 억울한 망령들이 지옥 불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자고. 유진의 굳은 입가에 비로소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미소가 스쳤다. 오빠 강도진 대위와 어린 대원들의 억울한 죽음이 남긴 끔찍한 상흔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꿰뚫을 수 없는 무적의 전사로 벼려내고 있었다. 쾅, 쾅, 쾅. 바로 그 순간 취조실 바깥의 무거운 철문이 거칠고 폭력적으로 두들겨지는 소리가 지하실을 울렸다. 총기를 단단히 무장한 특무대 병력들의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며 다가오고 있었다. 시작됐군. 민재가 취조실 벽면에 위장된 비상탈출구 쪽으로 몸을 돌리며 총구를 치켜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차가운 허공에서 날카롭게 교차했다. 생사를 뛰어넘은 연대감이 서늘한 공기 속에서 강렬하게 불타올랐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은폐된 부대 안에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거대한 악을 단죄하기 위한 두 명의 결사적인 역습이 마침내 그 핏빛 막을 올리고 있었다. 무거운 철문이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안쪽으로 우그러지기 시작했다. 특무대 턴무대의 돌파조가 브리칭 도구를 사용해 헌병대 지하 취조실 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밀폐된 지하실의 서늘한 공기를 섬뜩하게 갈랐다. 시간이 없어. 내 뒤에 바짝 붙어. 최민재 소령은 취조실 구석의 육중한 철제 캐비닛을 어깨로 강하게 밀쳐냈다.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그 뒤에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던 좁은 비상 환기구 통로가 입을 벌렸다. 원래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존재했던 지하 방공호의 잔재였으나 부패한 지휘부의 더러운 뒤처리를 전담해온 최소령이 만일의 사태, 즉 자신이 꼬리 자르기를 당할 순간을 대비해 남몰래 개척해둔 생명줄이었다. 그가 통로로 몸을 날리기 직전 벽면의 메인 배전반을 열어 붉은색 비상 차단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동시에 권총의 손잡이로 보안 서버의 메인 케이블을 거칠게 박살냈다. 푸득 퍽. 불꽃이 요란하게 튀며 헌병대 지하 전체의 조명이 일제히 숨을 거두었다. 폐쇄회로 CCTV 카메라의 붉은 램프와 복도의 감지 센서들도 생명력을 잃었다. 완벽한 어둠이 짙게 깔리는 순간
마침내 철문이 뜯겨 나가며 완전 무장한 특무대원들이 취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대원들의 전술 조명빛이 텅 빈 실내를 어지럽게 훑었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이미 지하 배관로의 퀴퀴한 어둠 속으로 스며든 뒤였다. 보안망과 전력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특무대 놈들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예비 전력을 복구하는데 최소 3분, 건물 외곽에 완전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수색견을 푸는데 4분이 걸릴 겁니다. 강유진 대위가 먼지와 거미줄로 덮인 좁은 배관로를 기어가며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상황을 브리핑했다. 특유의 정보, 장교다운 치밀한 계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죽음에 쫓기는 자의 공포 따위는 전혀 묻어나지 않았다. 목표는 제2주차장입니다. 3분 30초 내로 차량에 탑승해 위병소를 돌파해야만 생존 확률이 20% 이상 유지됩니다. 동선상 경계병 둘을 지나쳐야 하지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생존 확률 20%라. 헌병대 수사관으로 평생 안전한 책상 물림만 하며 사단장의 개노릇을 하던 내게는 꽤나 가혹한 도박이군. 최소령이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어둠 속에서 짧게 실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과거에 비겁했던 방관자의 것이 아니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코를 찌르는 쇳물 냄새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얕은 숨소리와 논리적인 계산에 의지한 채 치명적이고도 아슬아슬한 연대를 맺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사단 외곽에 위치한 대대장 관사, 박동철 중령은 핏발 선눈으로 고급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태우며 넘어갔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강유진이 쳐놓은 정보에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는 수치심, 그리고 헌병대 소란 이후 백태수 소장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사단장님이 날 버릴 리 없어. 내가 그동안 그 양반의 무기 밀거래를 위해 세탁해준 검은 돈이 얼만데. 나를 건드리면 백태수, 그놈도 무사하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서랍에서 KO 권총을 꺼내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을 확인하려던 찰나였다. 스윽, 관사의 현관문이 전자 도어록의 경고음 한 번 없이 유령처럼 스르륵 열렸다. 거실의 희미한 백열등 조명 아래 소음기가 장착된 특수 목적 기관 단총으로 무장한 검은 정장의 사내 3명이 그림자처럼 들어섰다. 사단장 백태수 소장 직속의 특무대 살수조였다. 너희들 어떻게 여길? 박중령이 기겁하며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고도로 훈련된 살수들의 움직임이 훨씬 빠르고 자비가 없었다. 선두에 선 사내가 번개처럼 거리를 좁혀 박중령의 손목을 꺾어 권총을 빼앗음과 동시에 군화발로 그의 복부를 자비 없이 걷어찼다. 크헉, 바닥에 고꾸라져 피와 위스키를 섞어 토해내는 박중령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쥔 사내가 방금 전 빼앗은 박중령의 권총을 그의 턱 밑 약점에 깊숙이 쑤셔 넣었다.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에 박동철의 전신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권력을 등에 업고 오만하게 굴던 대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백 소장님의 전원입니다. 국방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위해 자네의 피 묻은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네. 사내의 감정 없는 건조한 음성이 끝남과 동시에 박동철의 방아쇠를 쥔 손가락 위로 사내의 억센 손가락이 겹쳐 포개졌다. 안 돼. 제발. 푸숑. 소음기 너머로 둔탁하고 짧은 파열음이 관사의 정막을 갈랐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군림하며 수백억의 군납 비리를 주도했고 부하들을 짐승처럼 짓밟았던 탐욕스러운 대대장의 최후는 너무도 허무했다. 그는 백태수라는 거대한 악의 체스판 위에서 가치 없는 말로 용도 폐기되며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다. 박동철의 시신이 힘없이 쓰러지며 바닥에 검붉은 피가 번져나가는 가운데 사내는 미리 준비해온 조작된 유서 한 장을 탁자 위에 무심히 올려두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헌병대 제2주차장. 지하 환풍구의 녹슨 철망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밖으로 빠져나온 최민재와 강유진은 차량들 사이를 은밀하고 기민하게 파고들었다.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날카롭게 찌르며 들어왔다. 최소령이 자신의 검은색 세단 뒤쪽으로 다가가 트렁크를 열고 밑바닥에 예비 타이어 공간을 뜯어냈다. 그 안에서 방수팩에 단단히 밀봉된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를 꺼내 유진을 향해 건넸다. 내가 수년간 기록해온 무기 밀거래 카르텔의 자금 흐름 실물 장부와 백 소장이 직접 승인했던 불법 무기 반출인 가서 원본 사본이다. 백태수 그 여우 같은 놈이 디지털 기록은 전부 지웠겠지만 이 아날로그 장부와 백업본만큼은 그의 목줄을 두문 완벽한 무기다. 이 정도면 사단장을 넘어 국방부 수뇌부에 풀리를 튼 별단 놈들의 모가지까지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어. 유진은 묵묵히 장부를 넘겨받았다. 가죽 수첩의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닿는 순간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레 자신의 군복 셔츠 안쪽에 닿아 있는 은빛 군번줄로 향했다. 오빠 강도진 대위의 것. 진흙과 굳은 피로 얼룩져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던 그 쇠조각이 지금은 그녀의 심장 위에서 서늘하게 그러나 맹렬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유진아, 제발 살려줘. 본부, 응답하라. 메아리, 전멸. 매일 밤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던 오빠의 마지막 14분짜리 교신 음성이 또다시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어린 부하들을 끝까지 지키려다 적의 포탄이 아닌 아군의 버림 속에서 화염과 함께 산화한 오빠.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맺힌 투명한 슬픔이 이내 절대 타협하지 않는 맹렬한 살해와 복수심으로 차갑게 벼려졌다. 최민재는 유진의 굳게 담은 입술과 그녀의 눈빛에 어린 핏빛 같은 슬픔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살아남은 자가 스스로 짊어진 끔찍한 죄책감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핑계를 대며 도망쳤던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강대위. 최소령이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동안 박동철 같은 쓰레기들의 악행을 모른 척 눈 감아왔던 내 비겁함을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는 헛소리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 오빠와 대원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썩어빠진 시스템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박살내주지. 그게 헌병으로서, 아니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유진은 장부를 전술조끼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으며 KO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겼다. 찰칵 하는 서늘한 금소금과 함께 그녀의 입가에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미소가 번졌다. 사과는 나중에 지옥에 가서 우리 오빠와 대원들에게 직접 하십시오. 지금은 살아서 자정 전까지 외곽의 위성통신 중개소에 도착해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송출하는 게 먼저입니다. 타시죠. 그 순간이었다. 윙, 삐.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주차장 외곽을 둘러싼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을 향해 일제히 쏟아졌다. 특무대 병력들을 태운 군용 레토나 2대가 굉음을 내며 주차장 출구를 틀어막고 있었다. 강유진의 계산보다 30초나 빠른 지독하게 신속한 포위망 구축이었다. 꽉 잡아. 최소령이 지체 없이 운전석으로 몸을 던지며 시동을 걸었다. 6기통 엔진이 맹수처럼 거칠게 포효했다. 조수석에 올라탄 유진은 망설임 없이 창문을 내리고 상반신을 반쯤 내밀었다. 눈이 멀어버릴 듯한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서도 그녀의 호흡은 얼음장처럼 고요했고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조준선을 따라 완벽하게 정렬되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보 장교의 이성에 복수심에 불타는 야수의 본능이 더해진 순간이었다. 탕, 탕, 탕. 연발로 뿜어진 총탄이 허공을 갈랐다. 첫 발은 출구를 막고 있던 특무대 차량의 블라인딩 서치라이트를 산산조각 냈고
이어지는 두 발은 정확히 앞 타이어를 꿰뚫었다. 쾅! 타이어가 터지며 차량이 굉음과 함께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다. 그 짧고 치명적인 틈을 놓치지 않고 최소령이 가속 페달을 바닥 끝까지 밟았다. 숙여. 타다다당. 투두둑. 정신을 차린 특무대원들의 K-레이 기관 단총 총탄이 빗발치며 세단의 뒷유리를 벌집처럼 뚫고 산산조각 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비오듯 쏟아지는 차 안에서 최소령의 차량은 기울어진 특무대 차량의 측면을 무자비하게 들이받고 튕겨나갔다. 차량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헌병대의 철제 위병소 차단발을 산산이 부수고 칠흑 같은 외곽 도로로 거칠게 진입했다. 100m 너머로 미친 듯이 추격해오는 특무대의 붉은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뱀의 눈알처럼 번뜩였다. 유진이 총구를 거두고 깨진 창문 사이로 몰아치는 매서운 찬바람을 맞으며 왼쪽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다. 밤 10시 35분. 폭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25분. 백태수의 목을 조를 위성통신 중계소까지 남은 거리는 20km.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거대하고 고립된 사단에서 세상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한 핏빛 죽음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두 명의 결사적인 역습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굽이진 산악 도로를 찢어발겼다. 산산조각난 뒷유리 창으로 영하를 밑도는 11월의 칼바람이 들이쳤지만 차 안의 공기는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최민재 소령은 피가 맺힌 입술을 깨물며 가속 페달을 바닥 끝까지 지식이고 있었다. 특무대 차량 2대, 거리 300m. 좌우로 산계하며 계속 좁혀옵니다. 조수석에서 사이드 미러를 주시하던 강유진 대위가 외쳤다. 눈이 멀어버릴 듯한 적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100m를 통해 차 안을 붉게 물들였다. 이대로 1번 외곽 도로를 타면 5분 안에 사단 직할대 병력에게 완전히 포위된다. 사단장이 이미 위수지역 전체에 진돗개 하나 최고 경계 태세를 발령했을 거야. 최소령이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소리쳤다. 방향을 트십시오. 제3전술 훈련장 방향. 페타냐코 진입로로 들어갑니다. 뭐? 거긴 수년 전에 폐쇄돼서 길도 끊겨 있고 전부 산악 험지야. 차로 돌파할 수 없.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그리로 갈 거라곤 생각 못할 겁니다. 유진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이성은 컴퓨터처럼 날카롭게 회전하고 있었다. 정보장교 시절 부대 내 보안 사각지대와 침투 루트를 분석하며 제가 직접 두 발로 걸었던 길입니다. 페타냐코부터 위성통신 중계소까지는 능선을 타고 7km. 차를 버리고 산악으로 우회하여 기동합니다. 최소령은 짧게 욕설을 내뱉었지만 망설임 없이 핸들을 우측 비포장도로로 확 꺾었다. 차량이 거친 흙길로 뛰어들며 격렬하게 요동쳤다. 최소령은 헤드라이트를 꺼버렸고 검은 세단은 이내 빽빽한 소나무 숲의 짙은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같은 시각 사단 지휘 통제실. 백태수 소장은 대형 전술 모니터 앞에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화면에는 사단 전체의 병력 배치도와 실시간 이동 경로가 붉은색 기호로 전멸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동철 중령이 비관에 의한 자살로 위장되어 처리되었다는 보고서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놓쳤다고? 백 소장의 감정 없는 건조한 음성에 통제실의 온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무전기를 든 특무대장의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페타냐코 부근에서 타이어 자국이 끊겼습니다. 지형이 험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멍청한 놈들. 백 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올렸다. 머리가 비상한 정보장교 출신 강 대위가 정면 돌파를 선택할 리가 없지. 그녀의 목적지는 뻔하다. 이 고립된 사단 내에서 외부로 암호화된 통신을 송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곳.
14고지의 위성통신 중개소다. 백소장의 차가운 눈동자가 모니터 상의 14고지를 뱀처럼 노려보았다. 국방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누군가의 피와 뼈를 갈아 넣어야만 굴러가는 법이다. 강대위의 오빠도 죽은 박동철도 그저 국가 안보를 위한 윤활유였을 뿐이지. 특무대 살수조 전원, 14고지 능선으로 전술 기동해라. 생포는 필요 없다. 발견 즉시 사살해. 내 군대에 저런 불순분자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패탄약고 뒤편에 가파른 산등성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낙엽과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두 사람의 군복을 무자비하게 찢고 핥히었다. 유진과 최소령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철저한 은폐와 엄폐를 반복하며 능선을 오르고 있었다. 달빛조차 두꺼운 구름에 가려진 완벽한 암흑. 그러나 이 어둠은 최신형 야간 투시경 NVG로 무장한 특무대 앞에서는 오히려 독이었다. 바스락, 아주 미세한 파공음이었다. 유진의 훈련된 청각이 야수처럼 반응했다. 소령님, 엎드려. 유진이 최소령의 어깨를 낚아채며 부러진 고목 아래의 얕은 참호 속으로 몸을 던진 순간 소음기를 단 특수 목적 기관 단총의 총탄들이 두 사람이 방금 전까지 있던 자리의 나무 껍질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다. 푸슉, 투두둑. 어둠 속에서 두 명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거리를 좁혀왔다. 선발대로 투입된 특무대 정예 살수들이었다. 총격음으로 위치를 노출할 수 없는 상황. 유진은 KO 권총을 홀스터에 밀어넣고 허벅지에 결속해둔 전술 단검을 소리 없이 뽑아들었다. 제가 우측을 막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측에서 덮쳐온 살수 하나가 대검을 휘두르며 유진의 목을 노렸다. 유진은 상체를 기민하게 뒤로 젖혀 칼끝을 아슬아슬하게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뻗은 팔목을 역으로 잡아채며 체중을 실어 관절을 비틀었다. 살수의 짧은 신음과 함께 유진의 단검이 자비 없이 상대의 쇄골 아래 동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오빠 강도진 대위가 수백 번의 대련을 통해 그녀의 뼈와 근육에 각인시켜준 살상용 근접 격투술 CQC였다. 피가 솟구치며 적이 고꾸라졌다. 한편 좌측에서는 최소령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헌병대 시절의 체포술로 맞섰지만 실전 살인 병기인 특무대원의 힘에 밀려 목이 졸리고 있었다. 살수의 단검이 최소령의 왼쪽 어깨를 깊게 베고 지나갔다. 살수가 다시 한번 단검을 치켜들어 최소령의 심장을 노린 찰나 유진이 짐승처럼 도약하며 살수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유진의 무릎이 적의 척추를 강타함과 동시에 그녀의 팔이 적의 목을 감아 완벽한 리어 네이키드 초크, 리얼 네이켓 초크를 걸었다. 뼈가 우두둑거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적이 축 늘어지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사방이 다시 핏빛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코끝을 찌르는 짙은 피비린내가 겨울산의 찬 공기와 뒤섞였다. 헉. 최소령이 피 묻은 어깨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토해냈다. 유진은 즉시 자신의 구급낭을 열어 압박지혈대를 꺼내 그의 어깨를 단단히 감았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유진의 낮은 음성에 최소령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깟 상처쯤이야. 그나저나 강대위. 인텔리 정보장교라더니 방금 그 움직임은 특수전 사령부 놈들 뺨치더군. 유진은 대답 대신 피 묻은 손으로 셔츠 깃 사이로 빠져나온 은빛 군번줄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 진흙과 굳은 피가 엉겨 붙어 있는 오빠의 낡은 군번줄. 오빠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전투 병과가 아닌 저를 늘 걱정하며 적의 심장부에 고립되었을 때 살아남는 법을 밤낮으로 훈련시켰죠. 정작 본인은 그 잘난 국가와 썩어 빠진 명령에 끝까지 복종하다 아무도 모르는 지옥 불 속에서 대원들과 함께 타들어갔으면서 유진의 눈가에 투명한 이슬이 맺혔지만
결코 볼을 타고 흐르지는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절대 타협하지 않는 맹렬한 사례와 복수심의 결정체였다. 최민재는 그 처절한 눈동자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칼에 찔린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신이 안일함과 타협이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어 술잔을 기울이던 그 수많은 밤 동안 이 앳된 여고는 매일 밤 죽은 오빠의 환청과 싸우며 홀로 이 지옥 같은 복수극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최소령은 피가 배어나오는 어깨를 억지로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살수의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관 단총을 주워 챙겼다. 시간이 없다. 가자. 그가 핏발선 눈으로 씩 웃었다. 네, 오빠가 동생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워놨군. 오늘 밤 그 잘난 백태수 영감탱이의 낯짝에 이 장부를 쑤셔 박아줄 때까지 내 남은 목숨을 걸고 너를 엄호하마. 유진 역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전술조끼 안주머니의 USB와 장부의 감촉을 확인했다. 전후에 그것은 화려한 훈장이나 가식적인 맹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생사가 오가는 핏빛 어둠 속에서 서로의 등을 맡기고 내일을 포기한 자들 사이에서만 피어나는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연대였다. 유진이 손목의 전술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15분. 폭로 시스템의 암호화가 풀리는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단 45분. 두 사람은 다시 죽음의 산등성이를 타기 시작했다. 험준한 바위 지대를 지나 마침내 능선 정상에 오르자 헐벗은 겨울나무들 사이로 목적지의 윤곽이 드러났다. 사단 위성통신 중계소.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던 유진과 최소령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거대한 안테나 타워를 둘러싼 이중 철책 주위로 적외선 레이저 표적지시기를 장착한 특무대 병력 2개 소대가 개미떼처럼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다. 입구에는 중기관총이 거치된 전술 장갑차까지 길을 틀어막고 있었다. 백태수의 예측대로 이곳은 이미 완벽한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다. 미친 적인 요새자나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가 적일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야. 최소령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지씹듯 말했다. 그러나 유진은 중계소 외곽의 배전반과 지하 환기구의 위치를 망원경으로 훑어보며 입가에 차가운 호선을 그렸다. 아니요, 사냥꾼들이 한 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다는 건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고 등 뒤가 완벽하게 비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진이 배낭을 열어 헌병대 무기고에서 빼돌렸던 시사 폭약 블록과 원격 뇌관을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다. 소령님, 양동 작전을 제안합니다. 놈들의 시선을 끌 지옥의 불꽃놀이를 시작하죠. 매서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의 결연한 눈빛을 스치고 지나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거대한 부패의 체제와 백태수라는 괴물을 향한 상처 입은 야수들의 피비린내 나는 마지막 역습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유진의 건조한 목소리와 함께 원격 뇌관의 기폭 버튼이 무자비하게 짓눌렸다. pan 중계소 외곽 우측 300m 지점, 버려진 폐막사와 통신 배전반이 있던 곳에서 칠흑 같은 겨울밤의 어둠을 찢는 거대한 화염이 솟구쳤다. 고막을 터뜨릴 듯한 굉음과 함께 산등성이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진동했다. 유진이 헌병대 무기고에서 빼돌려 빈틈없이 조립한 시사 폭약의 위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화염은 마치 지옥의 아기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적습이다. 우측 능선, 전 병력, 우측으로 전술 기동해. 요새처럼 굳게 닫혀있던 중계소의 방어선이 순식간에 요동쳤다. 무전기를 통해 다급한 고함이 터져나왔고 입구를 꽉 막고 있던 전술 장갑차의 포탑이 불길이 솟는 방향으로 급격히 회전했다. 적외선 레이저 표적지시기의 붉은 선들이 개미떼처럼 일제히 우측 능선을 향해 쏟아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유진의 차가운 예측대로 한 곳에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던 완벽한 사냥꾼들의 포위망에 거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지금입니다. 유진과 최소령은 화염과 혼란이 만들어낸 찰나의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두 사람은 짐승처럼 낮은 포복으로 진흙탕을 질주하여 이중 철책에 끊어진 틈을 통과했다. 마침내 중개소 본관 건물 뒤편, 덤불에 가려진 구형 지하 환기구에 도달했다. 최소령이 피투성이가 된 어깨의 통증을 악물고 쇠지렛대로 부식된 철망을 뜯어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호흡은 거칠었다. 유진은 그를 부축하며 짧지만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얄팍한 말은 필요 없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전후에는 이미 두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결속시키고 있었다. 끼기투, 기분 나쁜 쇳소리와 함께 철망이 열리고 칠흑 같은 지하 배관실 통로가 입을 벌렸다. 내부로 진입한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철저히 죽인 채 어둠 속을 전진했다. 콘크리트 벽면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습기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계들의 웅웅거리는 진동음이 엉켜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최소령이 KO 권총에 장착된 전술 라이트를 켜려는 찰나, 유진이 기민하게 그의 손목을 꽉 잡았다. 그녀의 예리한 시선이 뻗어 있는 곳, 통로 끝 굳게 닫힌 제3통제실 문틈에서 미세한 푸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진이 수신호로 최소령에게 우측 우회 및 어모를 지시했다. 그녀는 권총의 슬라이드를 소리 없이 당긴 뒤 얼음장 같은 쇠손잡이를 움켜쥐었다. 하나, 둘, 셋, 쾅! 문이 거칠게 열림과 동시에 두 사람의 총구가 일제히 방 안의 실루엣을 향해 불을 뿜을 듯 겨누어졌다. 움직이지 마, 손대. 최소령의 살벌한 음성이 좁은 방 안을 매섭게 울렸다. 푸른 모니터 불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 그는 미친 듯이 메인 콘솔에 코드를 입력하다 말고 경악에 찬 얼굴로 굳어버렸다. 어깨에는 영관급 장교의 무궁화 계급장이 달린 야전 상의가 걸쳐져 있었다. 박동철 중령, 최소령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분명 사단 통제실의 백태수 소장 책상 위에는 박동철이 비관에 의한 자살로 위장되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는 보고서가 올라가 있을 터였다. 백태수가 자신의 더러운 비밀을 아는 꼬리를 잘라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강대위, 최수사관, 너희가 대체 어떻게 여길? 박중령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와 피로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평소 사단 내의 절대 권력자이자 무소불위의 폭군처럼 군림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궁지에 몰려 덫에 걸린 쥐새끼처럼 초라한 몰골이었다. 전말은 뻔했다. 눈치 빠른 박중령은 백태수의 꼬리 자르기식 숙청을 예견하고 자신을 제거하러 온 특무대 살수들을 역으로 매수하거나 먼저 처리한 뒤 가짜 보고서를 올리게 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살기 위해 백 장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무기 밀매 및 반역 스캔들의 원본 데이터가 숨겨진 이곳으로 몰래 숨어들어 해외 도피를 위한 거래용 보험을 챙기려던 참이었다. 지독한 생존 본능이군요, 중령님. 유진이 총구를 거두지 않은 채 차갑게 걸어갔다. 하지만 살기 위해 선택한 무덤치고는 지형이 너무 깊습니다. 닥쳐라, 강대위. 총 안 내려놔?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난 네 직속 상관이자 대대장이다. 당장 항명죄로 즉결 처분하기 전에 총 거둬. 박중령은 군대라는 거대한 계급의 벽 뒤로 숨으려 발악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뼛속 깊이 스며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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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유진은 대답 대신 박중령의 안면을 총검의 무거운 쇳덩이 손잡이로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크아! 박중령이 코피를 터뜨리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등 위로 올라타 군화발로 그의 목통을 강하게 짓눌렀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권총의 서늘한 총구를 밀착시켰다.
쇳덩이의 차가운 감촉이 박중령의 온몸을 경직시켰다. 직속 상관, 대대장, 유진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듯 차갑고 공허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명령을 내리고 정작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역겨운 자들의 민낯이 스쳐 지나갔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불타 죽어간 오빠의 낡은 군번줄이 가슴팍에서 뜨겁게 요동쳤다. 당신들의 그 알량한 지휘 계통은 내 오빠가 잿더미가 되던 그날 이미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하들의 피와 살을 팔아넘긴 당신에게 장교로서의 권위 따위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아. 강대위, 제발 살려줘. 내가 다 증언하마. 백태수 그 미친 늙은이가 벌인 짓거리들, 무기 밀매 내역, 내가 전부 군사 재판에서 불게. 나한테 원본 서버를 열 수 있는 암호화 키가 있어. 극한의 물리적 고통과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박동철의 얄팍한 허세는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병력을 호령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는 비루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유진이 치밀하게 설계한 심리적 압박에 그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최소령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어깨를 부여잡고 다가와 박중령의 멱살을 쥐어뜯듯 일으켜 세웠다. 헛소리 집어치워. 박동철. 밖에는 백태수가 널 확인 사살하려고 보낸 특무대 살수들이 수십 명 깔렸어. 내 놈이 살 길은 딱 하나야. 당장 그 진짜 서버의 위치를 불고 우리 눈앞에서 암호를 풀어. 박중령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다. 밖에서는 시사 폭발의 여파로 특무대원들이 내지르는 살기 어린 고함과 다급한 무전소리가 환기구를 타고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자신이 백태수에게도 이들에게도 철저히 버림받은 사면초가의 상태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박중령은 결국 절망적인 체념의 숨을 토해냈다. 제3 지하 벙커. 환풍구 아래 폐기된 구형 서버렉 뒤에 은닉된 독립망이다. 백태수조차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내가 보험으로 손을 써뒀지. 물리적 암호화 키는 내 홍채 인식과 이 마스터 USB가 동시에 필요해. 박중령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군복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보안 USB를 꺼내 내밀었다. 유진이 그것을 독수리처럼 낚아채듯 빼앗았다. 앞장서십시오. 유진이 박중령의 척추에 총구를 강하게 찔러 넣었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마스터키이자 살아있는 인간 방패입니다.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면 특무대의 총알이 날아오기 전에 내 손에 먼저 뇌수가 터질 겁니다. 최소령은 바닥에 엎드려 비참하게 떠는 박중령을 보며 씁쓸한 조소를 지었다. 한때 이 남자의 막강한 권력에 굴복해 진실에서 눈을 돌렸던 자신의 비겁한 과거가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지금 부패한 군사 권력의 상징이었던 자는 한 맺힌 진실의 무게 앞에 가장 처참하고 꼴사나운 모습으로 무너져 내려 있었다. 강대위, 가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최소령이 적에게서 노획한 기관단총을 고쳐 매며 재촉했다. 유진이 손목의 전술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35분, 폭로 시스템의 암호가 풀려 대외 송출이 가능해지는 자정까지 불과 25분 남았다. 세 사람은 박중령을 앞세운 채 벙커의 더 깊은 심연, 제3 지하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과 동시에 지상의 화염이 거대한 양동 작전임을 눈치챈 특무대장과 정예 병력들이 미친 듯한 속도로 본관 지하를 향해 쇄도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4단 지휘 통제실. 백태수 소장의 차가운 시선이 붉은색 경고등으로 명멸하는 전술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폭발음이 기만책이었으며 타격 목표가 지하 중계소였음을 보고받은 그의 얇은 입술이 미세하게 뒤틀렸다. 죽은 줄 알았던 박동철까지 그 쥐새끼들과 합류했더라. 백 소장은 책상 위에 깔끔하게 놓여있던 박동철의 자살 위장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무심하게 던져버렸다.
그의 뱀처럼 차가운 눈동자에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짙은 사리가 번득였다. 전술 통신망 차단 방벽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해. 그리고 지하 벙커 출입구를 전부 용접해서 완벽하게 봉쇄해라. 백 소장이 통제관을 향해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소장님. 그러면 내부에 진입한 우리 특무대 병력들까지 전부 갇히게 됩니다. 방폭문이 폐쇄되고 산소 공급이 끊기면 전원 질식사합니다. 내 말이 안 들리나? 백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통제관을 뱀처럼 노려보았다. 그 서늘하고 끔찍한 압도감의 통제관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국가의 거대한 질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작은 톱니바퀴들의 희생이 필수 불가결한 법이다. 그 안에서 내 부하들까지 전부 질식시켜서라도 반드시 그 데이터를 사수해. 절대 권력의 광기가 빚어낸 무자비한 명령이 지휘망을 타고 무겁게 흘러갔다. 지하 벙커의 두꺼운 철문들이 하나둘씩 육중한 굉음을 내며 폐쇄되기 시작했다. 퇴로가 완벽히 끊긴 거대한 밀실. 동료들의 죽음을 딛고 진실을 밝히려는 상처 입은 야수들과 그들을 영원한 어둠 속에 묻어버리려는 거대한 악의 마지막 혈투가 이제 그 피비린내 나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육중한 금속 마찰음이 지하 벙커의 서늘한 공기를 갈기갈기 찢었다. 쾅, 쾅, 쾅. 사방에서 울리는 소름 끼치는 굉음과 함께 통로를 연결하던 방폭문들이 차례대로 폐쇄되고 있었다. 사단 지휘 통제실의 백태수 소장이 기어이 제4를 깎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것이다. 천장 환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던 공기의 흐름이 뚝 끊겼다. 산소 공급 차단. 지하 수십 미터 아래의 이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완벽한 밀실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이 미친 늙은이가 진짜 우릴 여기서 다 죽일 작정이야. 박동철 중령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최민재 소령의 얼굴 역시 딱딱하게 굳어졌다. 강대위, 퇴로가 완전히 끊겼어. 문이 봉쇄된 이상 특무대 놈들도 도간에 든 쥐다. 그런 테러가 심대를 살해든 테러가서 저놈들은 살기 위해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야.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져서 우리의 전투력도 급감해. 자정까지 버티는 건 무리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유진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3D 도면으로 변환된 벙커의 구조를 미친 듯이 연산하고 있었다. 백태수가 통신망 차단 방벽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다면 역설적으로 사단 지휘 통제실과 직접 연결된 최상위 군사위성 통신망 유프링크는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백태수 본인의 상급 부대 지휘 채널까지 스스로 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최소령이 경악하며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서버의 데이터를 지휘소의 위성망에 직접 연결해 외부로 쏘아 올리겠다는 건가? 미쳤어. 지휘소는 지금 백태수와 최정의 경호 병력이 진치고 있는 적진의 심장부야.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조차 없어. 적의 심장이 곧 우리의 유일한 출구입니다. 유진이 박중령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 끌며 제3구역 깊숙한 곳에 은닉 서버실로 밀어넣었다. 서버에 접속해 방화벽을 해제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데 최소 10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특무대가 이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겠죠. 전송 준비가 끝나면 저는 데이터 드라이브를 들고 수직 환풍구를 타서 지휘소 통제실로 직행할 겁니다. 내가 맡겠다. 최소령이 KO 권총의 탄창을 확인하고 적에게서 노획한 K1A 기관 단총의 놀이쇠를 후퇴 전진시켰다. 철컥 하는 서늘한 금속음이 울렸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에 비겁하고 냉소적이었던 방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죽음을 각오한 자 특유의 서늘한 결기만이 서려 있었다. 서버실 앞 좁은 복도는 은폐물이 많아 방어에 유리해. 10분. 아니, 내 목숨을 다 갈아 넣어서라도 네가 지휘소에 닿을 시간을 벌어주마.
유진은 잠시 행동을 멈추고 최소령을 바라보았다. 무건의 시선이 교차했다. 한때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했던 두 사람은 이제 거대한 악이라는 단 하나의 관역을 향해 기꺼이 서로에게 등을 맡기는 전우가 되어 있었다. 죽지 마십시오, 선배님. 이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잔말 말고 각이나 해. 꼴통 강대위. 내 비겁했던 과거의 빚을 갚을 기회니까. 최소령이 희미하게씩 웃으며 복도 밖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빨리 열어. 유진이 총구로 박중령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짓눌렀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박중령이 안면 인식기와 홍채 스캐너에 눈을 맞추고 피 묻은 마스터 USB를 꽂아 넣었다. 삐빅,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먼지가 뽀얗게 쌓인 구형 메인 서버렉에 푸른 불빛이 켜졌다. 유진은 즉각 자신의 전술 노트북을 케이블에 연결했다. 화면에 끝없는 데이터 행렬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불법 무기 밀매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비자금 계좌, 부패한 고위 장성들의 리스트, 그리고 작전명 흑점 블랙스폿.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의 오빠와 그 소대원들이 흔적도 없이 소모품처럼 폐기되었던 그날의 작전 기한서였다. 작전 중 적과의 교전으로 인한 전원, 장렬한 전사로 위장된 기만 보고서 이면에는 백태수가 밀매꾼들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의로 아군의 위치를 적에게 노출시켰다는 끔찍한 진실이 적나라한 로그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유진의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대검으로 난도질당하는 것처럼 끔찍하게 저릿해졌다. 타들어가는 화염 속에서 무전기에 대고 절규했을 오빠의 마지막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슬픔에 침몰하지 않았다. 이 극심한 분노와 상실감을 차갑게 식혀 적의 숨통을 끊을 가장 예리한 칼날로 벼려냈다. 전송 데이터 추출 완료. 유진은 암호화된 휴대용 드라이브를 뽑아 가슴 포켓에 쑤셔 넣었다. 시간은 밤 11시 45분. 자정까지 불과 15분 남았다. 타타타탕, 탕, 쾅. 밖에서 요란한 총격전과 수류탄 폭발음이 굉음을 내며 터져나왔다. 최소령과 특무대의 교전이 시작된 것이다. 최소령의 절박하고도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콘크리트 벽을 타고 묵직하게 울렸다. 강대위, 여긴 내가 막는다. 지체하지 말고 가. 유진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바닥에 웅크려 머리를 감싸 쥐고 덜덜 떠는 박중령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녀는 서버실 천장의 대형 수직 환풍구 그릴을 발로 걷어찼다. 어둠 속에서 케이블과 배관을 딛고 수직으로 도약하는 그녀의 동작은 한 마리 상처 입은 표범처럼 기민하고 거침이 없었다. 산소가 희박해져 폐부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어둠을 뚫고 기어올랐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뱀의 머리인 백태수였다. 같은 시각, 사단 지휘 통제실. 백태수 소장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작전 지도의 붉은 점들을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지하 벙커 내부의 생체 반응 지표가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산소 부족과 무자비한 총격전으로 인한 죽음들. 조국을 지켜야 할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서로를 찢어 죽이고 있었지만 그의 차가운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다. 철저한 통제.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권력의 본질이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지휘 통제실 후면의 VIP 전용 비상 승강기 통로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들리더니 두꺼운 철제문이 거칠게 뜯겨나갔다. 방 안에 대기하고 있던 2명의 정예 특무 경호병이 즉각 반사적으로 총구를 돌렸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흩날리는 먼지 속에서 번개처럼 튀어나온 유진의 몸놀림이 0.1초 더 빨랐다. 탕, 탕, 단 2발의 정확한 사격. 파열음과 함께 경호병들의 무장한 손목과 어깨를 정확히 관통하며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훈련받은 최고급 살인 병기들조차 유진의 처절한 생존 본능과 치밀하게 계산된 사격술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매캐한 화약 연기가 지휘소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통제관들은 혼비백산하여 책상 밑으로 숨어들었고 일순간 고요해진 지휘소 한가운데로 강유진 대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군복은 검붉은 피와 시커먼 먼지로 엉망이었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두 눈동자만큼은 시퍼런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백태수 소장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흔들림 없는 태도.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유진을 뱀처럼 매서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대단하군. 강유진 대위. 감히 이곳까지 살아서 올라올 줄은 몰랐다. 백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공간을 장악하는 절대 권력자의 여유였다. 하지만 넌 지금 가장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어. 스스로 사지에 걸어 들어오다니. 유진은 권총의 총구를 백태수의 미간에 흔들림 없이 고정한 채 다른 한 손으로 챙겨온 데이터 드라이브를 지휘소 메인 콘솔의 최상위 위성 통신 포트에 꽂아 넣었다. 송출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붉은색 로딩바가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리석은 건 당신입니다, 소장님. 유진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지휘소의 공간을 울렸다. 자신의 부패한 권력과 탐욕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체스판의 폰처럼 내던진 당신의 그 끔찍한 오만이 결국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까요. 백태수가 코웃음을 치며 조롱했다. 탐욕? 내년이 감히 대다이를 노네? 군대라는 이 거대한 국가 방위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윤활유가 필요하다. 그 윤활유는 바로 피야. 무지렁이 같은 사병 몇 명의 희생으로 얻어낸 최신식 무기와 막대한 자금력. 그것이 결국 5천만 국민의 안보를 수호하는 튼튼한 근간이 된다. 나는 조국을 위해 기꺼이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는 십자가를 진 거다. 내 오빠의 죽음 역시 국가를 위한 숭고하고 필요한 희생이었어. 국가를 위한 희생? 유진의 입술 사이로 짐승 같은 분노가 터져나왔다. 당장이라도 방아쇠를 당겨 저 역겨운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이성을 미친 듯이 갉아먹었다. 그녀의 총구를 쥔 두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렸다. 적의 총탄에 쓰러져가는 전우들을 팔아넘겨 당신의 더러운 뒷주머니를 채운 것을 안보라고 부른다면 이 나라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범죄 카르텔에 불과해. 내 오빠와 그 어린 병사들은 조국을 위해 죽은 게 아니야. 당신의 그 알량하고 추악한 탐욕을 은폐하기 위한 고기 방패로 처참하게 도살당한 거라고. 그녀의 피 맺힌 외침은 지휘소의 차가운 금속 벽을 때리며 처절하게 메아리 쳤다. 백태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싸늘하게 굳어졌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그조차 모든 것을 잃고 죽음마저 초월한 유진의 압도적인 기세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것이다. 네가 그 엔터키를 누른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나? 백태수가 은밀히 자신의 책상 밑 비상용 리볼버가 숨겨진 곳으로 손을 뻗으며 이죽거렸다. 언론은 쉽게 통제되고 대중은 금세 진실을 잊어버린다. 군의 수뇌부는 자신들의 거대한 치부를 가리기 위해 널 한낱 정신 나간 반역자이자 살인마로 몰아갈 거다. 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는 거다. 세상이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유진이 메인 콘솔의 엔터 키 위로 피 묻은 손가락을 올렸다. 그녀의 전술식의 초침이 자정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었다. 11시 59분 55초. 최소한 괴물들이 지배하는 당신의 그 역겨운 세상은 오늘 이 시간부로 완벽하게 끝납니다. 백태수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가 책상 아래 숨겨둔 리볼버를 뽑아들어 유진을 향해 겨누려는 찰나였다. 탕! 유진의 KO 권총이 0.5초 먼저 매섭게 불을 뿜었다. 발사된 총알은 백태수의 오른쪽 어깨를 정확하고 자비 없이 꿰뚫었다. 크악! 백태수가 고통에 찬 비명을 내뱉으며 총을 떨어뜨리고 바닥으로 처참하게 낮아빠졌다. 그의 군복 위로 검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갔다.
11시 59분 59초. 자정영영. 유진의 손가락이 피로 물든 자판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삐빅. 경고. 군사 위성망 접속 완료. 전체 데이터 대외 송출 시작. 100% 완료. 지휘소 내부의 거대한 브리핑 스크린들이 일제히 암전되더니 이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광과 함께 충격적인 진실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백태수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된 무기 밀거래 파일, 박동철 중령의 이면 장부, 사단 수뇌부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강유진의 오빠를 포함해 부당하게 희생된 부대원들의 은폐된 진짜 작전 기록들, 위성망을 타고 쏘아 올려진 방대한 데이터는 이미 사단의 내부 방화벽을 완전히 넘어섰다. 그것은 국방부 메인 서버, 청와대 안보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3대 주요 방송사 제보 시스템과 글로벌 해킹 네트워크로 돌이킬 수 없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단 1초 만에 거대한 권력의 철옹성이 전 세계의 눈앞에 발가벗겨졌다. 완벽한, 그리고 치명적인 체크메이트였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바닥에 쓰러져 피투성이가 된 어깨를 부여잡은 백태수가 스크린에 흐르는 자신의 죄악들을 보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두 눈에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통제의 성벽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지독한 공포와 경악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총을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덜덜 떠는 백태수의 발밑에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오빠의 불탄 낡은 군번줄을 무심히 툭 던졌다. 짤그랑 차가운 쇳덩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고요해진 지휘소 안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이 작은 쇳조각에 담긴 피의 무게를 평생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똑똑히 씹어 삼키십시오. 유진이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눈으로 무너진 절대 권력자를 내려다보았다. 수년간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던 지옥 같았던 과거의 환영과 상실의 고통이 비로소 그녀의 등 뒤로 산산이 부서지며 흩어지고 있었다. 지휘소 밖에서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출동한 헌병대 본대와 외부 진압 부대의 헬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밤하늘을 찢으며 사단을 뒤덮고 있었다. 기나긴 어둠의 끝, 동터오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깨진 지휘소, 창문 틈으로 거칠게 밀려들어 오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과 부패로 심화터진 군대의 지독한 피바람을 몰고 올 가혹하고도 찬란한 진실의 서막이었다. 지휘소 밖의 요란한 헬기 로터 소리와 찢어질 듯한 사이렌의 화음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사단 사령부 전체를 집어삼킬 듯 덮쳐오고 있었다. 유진이 엔터키를 내리찍은 직후 위성망을 통해 송출된 방대한 양의 기밀 데이터는 단 몇 분 만에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국방부 메인 서버는 즉각적인 비상계엄에 준하는 경보를 울렸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회의를 소집함과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최정예 특수임무대와 국방부 합동조사단 병력을 헬기에 태워 급파했다. 백태수 소장이 평생토록 치밀하게 구축해온 통제의 성벽은 단 한 명의 정보장교가 쏘아올린 진실의 섬광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바닥에 쓰러져 어깨에 총상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신음하는 백태수 소장을 등진 채 지휘 통제실의 무거운 방폭문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곧이어 외부에서 강제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파열음이 들리더니 두꺼운 철문이 좌우로 거칠게 열렸다. 무기 버려. 전원 손 머리 위로. 검은 전술복에 K1A 기관 단총으로 무장한 수방사 특임 대원들이 레이저 포인터의 붉은 선들로 지휘소 내부를 가득 채우며 쏟아져 들어왔다. 압도적인 무력과 철저한 통제. 유진은 천천히 총구를 내리고 순순히 자신의 KO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두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갔다. 피와 그을음으로 엉망이 된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호수처럼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이건 나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난 사단장이야.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특임 대원들에 의해 바닥에 짓눌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백태수는 추악한 발악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그 오만한 외침은 차가운 금속 수갑이 찰칵이며 잠기는 소리에 허무하게 파묻혔다.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시선은 지휘소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역겨운 범죄자를 바라보는 경멸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상황이 1차적으로 통제되자 작전을 지휘하던 합동조사단 소속의 대령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유진의 이름표를 확인하고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강유진 대위. 귀관이 전송한 데이터는 최고 사령부에서 모두 확인했다. 귀관의 용기는 가상하나 무장 타령 및 상관을 향한 발포, 군사시설 무단 침입 등의 중대한 혐의로 즉시 체포하겠다.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양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따담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후회가 아닌 지독한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대령님, 체포는 순순히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하 2층 서버실 앞 통로를 즉시 확인해 주십시오. 헌병대 최민재 소령이 그곳에서 저의 데이터 전송 시간을 벌기 위해 홀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사단장, 직속 경호병력과 박동철 중령의 사조직 놈들이 그곳으로 몰려갔습니다. 당장 구급반이 필요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대령은 즉시 무전기를 들어 구호반의 투입을 지시했고, 유진은 특임 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반쯤 부서진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2층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 계단을 하나씩 밟아 내려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에 짓눌려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제발, 살아만 있으십시오. 최소령님, 제발. 지하 2층 복도에 도달한 순간 유진의 두 발이 굳어버렸다. 그곳의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길고 좁은 콘크리트 복도는 탄피로 카펫이 깔린 듯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고, 벽면은 무수한 탄흔으로 흉측한 벌집이 되어 있었다. 자욱한 화약 연기와 매캐한 피비린내가 숨을 턱 막히게 했다. 복도 곳곳에는 완전 무장을 한 박중령의 사조직 병력들과 사단장의 사병스빅 노릇을 하던 놈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복도 끝 부서진 캐비닛과 책상들로 엉성하게 쌓아 올린 바리케이드 뒤편. 그곳에 최민재 소령이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최 소령님.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 그에게 달려갔다. 털썩 무릎을 꿇고 마주한 최민재의 상태는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헌병대 특유의 검은 방탄복은 집중적인 총격으로 인해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고, 방탄판이 뚫린 복부와 흉부, 그리고 대퇴부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온 검붉은 피가 주변의 차가운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텅 빈 소총 탄창 8개와 끝까지 저항하다 버려진 빈 권총이 뒹굴고 있었다. 홀로 10명이 넘는 최정예 킬러들의 진입을 막아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기적에 가까운 지연전의 끔찍한 흔적이었다. 강, 대위, 유진의 목소리에 최민재가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렸다. 그의 입술 사이로 피 섞인 기침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는 억지로 피투성이가 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방송은 잘 나갔나? 백태수 그 늙은 여우 새끼. 표정이 볼만했겠군. 네, 전부 송출되었습니다. 백태수도 방금 전 바닥에서 벌벌 떨던 박동철 중령도 전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의무병. 여기 의무병. 유진이 수갑이 채워진 두 손으로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거칠게 찢어 그의 복부 상처를 필사적으로 압박하며 절규했다. 그녀의 손가락 틈새로 미지근하고 끈적한 피가 끊임없이 배어나왔다. 정보 장교로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분석해왔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철저히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재는 피로 물든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을 지혈하려 안간힘을 쓰는 유진의 손등을 부드럽게 덮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 어두운 심연으로 속절없이 가라앉고 있음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직감하고 있었다. 됐어. 지혈해 봐야 소용없는 거 누구보다 냉혹한 정보장교인 자네가 더 잘할 텐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왜 항상 그렇게 시니컬하게 다 포기하십니까? 살아서 저 괴물들이 재판정에 서서 파멸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저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놔두지 마십시오. 유진의 강인했던 두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눈물이 최민재의 피 묻은 전투복 위로 뚝뚝 떨어졌다. 최민재의 점차 초점을 잃어가는 눈동자에 눈물로 얼룩진 유진의 처절한 얼굴이 가득 맺혔다. 그는 가파른 숨을 내쉬며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했다. 군사경찰이라는 막강한 수사 권력을 쥐고서도 그는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덮는 것에 익숙했다. 거대한 권력에 순응하며 진급을 위해 혹은 그저 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시니컬한 태도로 외면해왔던 비겁한 과거. 스스로를 방관자라 합리화하며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썩어가던 그였다. 그러나 강유진 대위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동생 같은 전우들을 잃고 친오빠마저 고기방패로 희생당한 그 지옥 같은 상실의 열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홀로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피 튀기는 싸움을 시작한 그녀. 강유진의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영혼을 마주한 순간 최민재의 견고했던 냉소의 껍질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 가슴에 품었던 그러나 까맣게 잊고 지냈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은 것이다. 울지 마라, 강대위. 최민재의 호흡이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거칠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불과했다. 나는 그저 늦게나마 내 몫을 한 것뿐이야. 평생을 비겁한 쓰레기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짜 군인답게 죽을 수 있게 해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다. 소령님, 안 됩니다. 제발 눈 감지 마십시오. 최민재의 피 묻은 손이 남은 온 힘을 쥐어짜내어 유진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그의 흐려지던 눈동자에서 마지막으로 강렬한 빛이 타올랐다. 기억해, 네가 이긴 거야. 네가 진실을 밝혔어. 하지만 강유진. 최민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살아남은 자의 짐이 죽은 자의 평안보다 훨씬 가혹하고 무거운 법이지. 네가 맞서 싸운 건 백태수 한 명이 아니야. 썩어 빠진 세상 그 자체지. 부디 스스로를 갉아먹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의 손에서 서서히 생명의 온기와 힘이 빠져나갔다. 유진의 어깨를 움켜쥐고 있던 굵은 손이 허공을 가르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최민재 소령의 두 눈이 천장을 향한 채 텅 비어버렸고 그의 입가에는 그동안의 냉소주의를 완전히 벗어던진 몹시도 평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소령님, 최소령님. 아, 유진의 목에서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비통한 외침이 핏빛으로 물든 지하 복도를 때리며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구호반이 들 것을 들고 황급히 뛰어왔지만 이미 헌병대 수사관 최민재 소령의 심장은 완전히 터머버린 후였다. 유진은 식어가는 최민재의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다. 승리의 기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살을 에이는 듯한 끔찍한 상실감만이 그녀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몇 시간 뒤 사단 사령부의 거대한 연병장. 기나긴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다. 부대는 군사경찰본대와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어 삼엄한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헌병 호송 차량들이 도열해 있었다.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벌레 취급했던 박동철 중령은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초점 없는 넋이 나간 얼굴로 헌병들에게 양팔이 결박당해 짐짝처럼 호송차에 처박혔다. 군복의 별이 뜯겨나간 백태수 소장 역시 핏기가 가신 굳은 얼굴로 국방부 특수 차량에 올랐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피 묻은 돈과 거대한 권력 카르텔은 위성망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진실 앞에 하룻밤 새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증발해버렸다. 유진은 내부 고발자로서의 보호 대상이자 동시에 중범죄 용의자라는 복잡한 신분으로 임시 구금 상태가 되어 조사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연병장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그녀의 두 손은 상처와 굳은 피로 엉망이었고 전투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녀를 호송하던 합동조사단의 책임대령이 가벼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강유진 대위. 당신이 목숨 걸고 제출한 증거들 덕분에 군 역사상 최악의 무기 밀매와 비리 카르텔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게 되었소. 참모총장님과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당신의 숭고한 의도와 정상 참작을 약속하셨소. 재판정에 서긴 하겠지만 법무관들이 당신을 영웅으로 방어할 거요. 당신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대령의 말투에는 계급을 뛰어넘은 명백한 경의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유진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일말의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공허한 시선은 헌병대의 구급차에 실려 사단을 빠져나가는 최민재 소령의 시신, 그리고 사단 한편에 임시로 마련된 오빠와 어린 부대원들의 영정사진이 놓인 전사자 안치소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대령의 말대로 세상은 그녀가 승리했다고 환호할 것이다. 언론은 썩어 빠진 군부의 고름을 짜낸 잔다르크라며 그녀를 우상화하고 떠받들지도 모른다. 백태수 일당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차가운 독방에서 평생을 썩어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진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환희 따위는 먼지 한 톨만큼도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이겼어, 오빠. 백태수도 박동철도 전부 끝났어. 오빠의 억울함도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유진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진실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았고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는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요구한 대가는 너무도 가혹하고 잔인했다. 백태수의 스위스 비밀 계좌가 동결되고 그의 화려했던 훈장들이 전부 박탈당한다 한들 싸늘한 죄로 변해버린 오빠가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름 없이 총알바지로 사라져간 어린 병사들의 호흡이 기적처럼 다시 돌아오지도 않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등 뒤를 지켜주었던 최민재 소령이 다시 시니컬한 농담을 던지며 곁을 걸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군대 내부 고발의 비극적인 현실, 진실의 대가는 결국 누군가의 피였고 남겨진 자가 평생을 홀로 짊어져야 할 거대한 상실과 죄책감의 십자가였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남은 자는 영원히 그들의 환영 속에서 고통받아야 한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능선 너머로 눈부시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비추었다. 밤새 부대 전체를 진동시키던 피비린내와 매캐한 화약 냄새가 차가운 새벽바람에 흩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차오르는 슬픔의 눈물을 목구멍 깊숙이 삼켜냈다. 최소령님, 오빠, 잊지 않을게. 당신들이 피 흘려 지켜낸 이 나라가 더 이상 힘없는 자들을 갈아먹는 괴물들을 낳지 않도록 내 남은 생을 전부 바쳐서라도 살아남은 자의 이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똑똑히 지켜볼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슬픔을 자양분 삼아 차갑게 벼려진 결코 꺼지지 않을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갑시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령에게 말하며 스스로 호송 차량의 차가운 금속 계단을 밟고 올라섰다.
차량의 무거운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차량이 연병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유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차가운 수갑의 감촉이 그녀의 손목을 옥죄고 있었지만 그녀의 꼿꼿한 등은 조금도 굽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자의 쓸쓸한 퇴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상실의 고통을 가슴에 품은 채 기꺼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진실을 수호하는 영원한 파수꾼의 숭고한 탄생이었다.